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본 기막힌 불청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가시기도 전 빈소에 나타난 낯선 여자와 남편을 쏙 빼닮은 5살 아이. 시어머니는 장손이 나타났다며 주인공을 내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나 피눈물을 흘리던 그날 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나타나 안방 구석을 미친 듯이 가리켰습니다. 대체 죽은 남편은 그곳에 무엇을 숨겨둔 걸까요? 소름 돋는 반전의 진실? 시작 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데는 그리 거창한 전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틈을 비집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남편과의 마지막 출근길 인사도 늘 그래왔듯 싱거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넥타이를 고쳐매던 남편은 며칠 전부터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김치찌개를 끓여달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일찍 퇴근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는 그 평범한 약속이 남편이 제게 남긴 생애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 순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7년은 남들이 보기엔 티 없이 맑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애 3년, 그리고 결혼 4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언성을 높이거나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부부에게 유일한 아쉬운 게 있다면 그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남들은 결혼만 하면 쉽게 갖는 아이가 유독 저희 부부한테는 찾아오지 않아서 저는 매달 화장실에서 두 줄이 그어지지 않는 테스트기를 붙잡고 혼자 소리 죽여 울곤 했죠. 병원을 오가며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마다 남편은 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자기한테는 저라는 사람 하나면 족하다고 속삭이던 그 다정한 목소리 덕분에 저는 그 온기에 기대어 불임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고 있었죠. 남편의 사랑 하나로 제 삶이 충분히 채워져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녁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며 남편이 도어록 누르는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낯선 번호로 걸려온 병원 응급실 전화가 제 시간의 흐름을 멈춰버렸죠. 3중 추돌사고, 구급차, 심정지, 그리고 사망 판정.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건조한 단어들이 도무지 제 현실의 언어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운전해서 병원까지 갔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은 이미 하얀 천을 덮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을 때 아침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웃어주던 남편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잿빛으로 굳어 있었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을 번쩍 뜨고 장난이었다며 저를 끌어안아 줄 것만 같은데 손을 잡아보니 피부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굳은 손을 얼굴에 비비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만큼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3일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향냄새,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문객들의 형식적인 위로,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곡소리 속에서 제 슬픔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죠. 평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몇 번이나 혼절을 거듭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겨우 빈소로 돌아오신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저는 제 슬픔을 꺼내놓을 틈도 없이 맏며느리이자 상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야 했죠.
음식도 제대로 못 씹어 넘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핏발선 눈으로 영정사진 속 남편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선한 눈매로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이제는 영원한 침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계속 가슴을 눌렀죠. 적어도 3일장의 마지막 날, 발인을 몇 시간 앞둔 그 새벽까지는 저는 그저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고 애도하는 아내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죠. 조문객들 발길도 끊기고 장례식장 도우미분들도 잠깐 눈을 붙이러 간 시간. 텅 빈 복도에는 무거운 정막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요를 깨고 또각또각하는 뾰족한 구두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죠. 장례식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경쾌하고 당당한 리듬의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빈소 입구를 바라본 순간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이질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화려한 명품 검은색 원피스에 짙은 립스틱을 바른 젊은 여자가 입구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자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애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아이 얼굴에 시선이 머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죠. 아이의 눈매, 콧대, 입술 생김새까지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의 어린 시절과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멍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향해 여자는 가볍고 당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저 지훈이 엄마예요. 오빠 핏줄은 꼭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늦었지만 데려왔어요. 오빠, 지훈이 엄마, 핏줄. 그녀가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귀에 박혔습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안쪽 휴게실에서 선잠에 들어있던 시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오셨죠. 파리한 얼굴로 빈소에 나타난 낯선 사람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시선은 이내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사내아이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눈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셨죠. 아들을 잃고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던 노인의 얼굴에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 같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물을 짜내며 시어머니 품으로 무너지듯 안겨들었죠. 남편과 6년을 만났다는 이야기, 이 아이가 죽은 남편의 유일한 핏줄이자 아들이라는 이야기, 본처가 아이를 못 가져서 이혼하고 자신과 살림을 합치기로 약속했었다는 이야기들이 여자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욕과 배신감 속에서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저를 친딸처럼 여기며 위로하던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여자와 아이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집안 장손을 네가 낳아줬구나. 시어머니의 그 외침은 지난 7년간 제가 남편과 시댁에 바쳤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 흘렸던 눈물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죠. 제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곁을 지키던 며느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벌레를 보듯 싸늘한 눈빛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비켜라.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감히 내 장손 앞을 막아서? 단 3마디의 대화.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핏줄이라는 것 앞에서 며느리라는 자리는 한 줌의 먼지보다 못하게 흩어졌죠. 여자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로 어깨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애도의 공간이었던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밀어내는 자리로 변해버렸죠. 향냄새가 더욱 독하게 코를 찌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남편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러 가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잔인한 여정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남편은 한 줌의 하얀 가루가 되어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사라졌죠. 하지만 유골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자리조차 저한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의 가장 앞자리, 남편의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통곡하는 자리는 시어머니와 그 낯선 여자, 그리고 아이의 차지가 되어 있었죠.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라도 되어 무리의 가장 뒷줄에 우두커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 손을 붙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던 친척들조차 이제는 곁눈질로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훔쳐보며 수근거릴 뿐이었죠. 핏줄이라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 지난 7년간 제가 남편과 함께 쌓아 올렸던 시간과 기억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마음으로 제가 돌아갈 곳은 남편과의 온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우리의 신혼집뿐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곳에는 남편이 직접 조립해준 책장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가 있었으며 퇴근 후 마주 앉아 하루의 일과를 나누던 식탁이 있었죠. 저는 그 공간에 홀로 남아 남편의 흔적을 끌어안고 이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익숙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고요한 위로가 아니라 끔찍한 상황이었죠. 거실 한가운데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그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가 가장 아끼던 남편과 첫 결혼기념일에 샀던 찻잔 세트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 떨어뜨리셨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제 발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내 장손한테 이 집 물려줄 거니까 넌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조차 묻어있지 않았죠. 그 옆에서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그 여자 역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오빠 사망보험금이랑 이 집 다 우리 지훈이 몫인 거 알죠? 질척거리지 말고 눈치껏 비워주세요. 그 오만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아주 깊고 서늘한 절망이었죠.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소리라도 지르며 맞섰을 텐데 제 몸과 마음은 이미 3일간의 장례식과 감당하기 힘든 충격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에 한데 엉켜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고 그들 앞에서 감정을 쏟아낼 힘조차 저한테는 남아있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서진 마음을 챙겨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가장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훅 끼쳐왔죠. 거실에서 낄낄거리는 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옷가지 몇 벌과 최소한의 세면도구만을 챙긴 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집이었던, 아니 이제 저들의 차지가 되어버린 그 공간을 빠져나왔죠.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7년이 그렇게 정리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웃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늙으신 친정 부모님은 야위고 초췌한 모습으로 작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온 딸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방 안에 있었죠. 친정 방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저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눈을 뜨면 빈소에서 뻔뻔하게 미소 짓던 그 여자의 얼굴이 천장에 아른거렸죠. 6년.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났다는 그 숫자만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던 수많은 밤마다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위로를 건네고는 다음날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갔던 걸까요? 주말 출장이라며 현관을 나서던 그 뒷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밀려왔죠. 나를 사랑했다는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슬프기보다 오히려 화가 났죠.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는 감정들이 며칠째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저는 친정엄마가 챙겨준 수면제 몇 알의 의지에 겨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약기운에 잠들어 있던 어느 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잊을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의 공간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축축했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힘겨운 발소리였죠.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깔끔하고 단정한 남편이 아니었죠. 입고 있던 셔츠는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남편의 두 눈이었죠. 선하고 다정했던 그 눈동자에서 시뻘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원망과 화가 한꺼번에 올라왔죠.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나를 속였냐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혼자 도망칠 수 있느냐고 소리치며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죠. 그 억울해 보이는 표정에 제가 잠시 멈칫한 순간 남편의 차가운 두 손이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강한 힘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쫓겨나듯 나왔던 우리의 신혼집 안방이라는 걸 깨달았죠. 남편은 저를 방의 가장 안쪽, 짙은 갈색의 무거운 수납장이 놓인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을 들어 수납장 뒤편의 좁은 벽면을 가리켰죠. 그 표정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갈구하는 눈빛으로 저와 그 벽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또 쳤죠. 입술 사이로 소리 없는 외침이 새어나오듯 말했습니다. 여기야. 제발, 여길 봐. 제발 나를 믿어줘. 남편의 눈빛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제가 홀린 듯 수납장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남편의 모습은 순식간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온몸이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방금 전의 꿈이 단순한 착각이나 약물 부작용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직감이 스쳤죠. 꿈속에서 남편이 가리켰던 그 안방 구석의 수납장. 곰곰이 기억들을 더듬어 보니 기묘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운 원목 수납장은 이사 오던 첫날부터 안방의 가장 구석진 벽면을 막아선 채로 배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남편은 유독 그 주변의 청소를 유난히 본인이 직접 챙겼습니다. 제가 대청소를 할 때마다 수납장 근처로 가려 하면 먼지가 많다거나 수납장이 무거워 다칠 수 있다며 예민하게 저를 밀어내곤 했던 기억이 뚜렷하게 떠올랐죠. 그때는 그저 아내를 아끼는 다정한 마음이려니 웃어 넘겼을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니 뭔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감은 확신호로 변해갔습니다. 그 여자의 뻔뻔한 등장, 시어머니의 돌변, 핏줄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이. 이 모든 완벽해 보이는 상황 뒤에 제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숨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6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인 사람이었다면 왜 하필 그렇게 처절하고 억울한 눈빛으로 내게 나타났을까 싶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겨진 진실은 반드시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마음이 그보다 컸죠.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어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신혼집의 스페어키를 챙겼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저는 저들의 공간이 되어버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좁고 캄캄한 수납장 뒤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남편이 그렇게 저를 불렀는지, 이 상황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살금살금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아무도 없는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무엇이 있든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그렇게 진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3시의 도시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저를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죠. 그 문을 열지 마라. 진실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냥 차를 돌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저를 남편과 제가 살던 이제는 낯선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버린 그 아파트로 계속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차를 2블록이나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세워뒀습니다. 엔진 소리나 타이어 마찰음 하나조차 저들을 깨우는 변수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아파트를 향해 걷는 길. 남편과 함께 수백 번을 오갔던 익숙한 산책로마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공동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13층.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호흡이 가빠왔죠. 마침내 도착한 1302호 앞.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안식처였던 현관문이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디건 주머니에서 스페어키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키를 챙겨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쇳구멍에 열쇠를 밀어넣고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목에 힘을 주며 돌렸죠. 딸깍. 미세한 금소금과 함께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틈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킬 뻔했습니다. 불과 며칠 집을 비웠을 뿐인데 공기의 질감부터 냄새까지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제가 좋아하던 은은한 라벤더 디퓨저 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낯선 향수 냄새와 기름진 야식의 흔적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스며든 거실 바닥에는 낯선 남자아이의 장난감 자동차가 나뒹굴고 있었고, 신발장 앞에는 그 여자가 장례식장에 신고 왔던 뾰족한 검은색 구두가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죠. 제가 쓸고 닦으며 가꾸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것처럼 짓밟혀 있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지는 걸 억누르며 저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마룻바닥이 행여나 삐걱댈까봐 체중을 분산시키며 조용히 움직였죠. 목표는 오직 하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안방이었습니다. 안방문은 좁은 틈을 남긴 채 열려 있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숨을 죽이고 방 안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죠. 남편과 제가 첫 결혼기념일에 손을 잡고 가구거리를 돌며 며칠을 고심해 골랐던 침대. 제가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그 하얀 침대 위로 그 여자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남편의 얼굴을 이상하게 닮은 그 작은 사내아이가 이불을 걷어찬 채 웅크려 있었죠. 침대 옆 협탁에는 남편과 저의 웨딩사진 대신 여자가 가져온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이 참을 수 없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저들을 상대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남편이 꿈속에서 저를 이끌었던 그곳의 진실이 필요했죠. 저는 눈을 질끈 감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방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거대한 짙은 갈색의 원목 수납장이 벽을 가로막고 서 있었죠. 평소 남편이 먼지가 많다며 저를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가구였습니다. 저는 수납장 옆면으로 다가가 두 손을 짚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힘껏 밀어도 쉽게 밀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가구였습니다. 잠든 여자가 깰까봐 소리를 낼 수도 과격하게 움직일 수도 없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끝부터 허리, 어깨까지 체중을 실어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며 수납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찰을 줄이려고 한쪽 끝을 살짝 밀고 들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팔 근육이 아팠습니다. 1cm, 다시 1cm. 수납장이 나무 바닥을 스치며 드륵하는 미세한 소음을 낼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집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수납장 그림자 속에 숨어 여자의 숨소리가 다시 일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그 1분 남짓한 시간이 제게는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기어코 사람이 한 명 들어갈 만큼 틈을 만들어냈죠.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자 어두컴컴한 벽면이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 가장 밝기를 낮춘 뒤 벽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방 안에 다른 벽과 똑같은 실크 벽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특정 부분의 벽지 이음새가 부자연스럽게 절개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절개선을 따라 벽지를 조심스럽게 들추어냈죠. 순간 서늘한 금속의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벽면 안쪽 공간을 교묘하게 파내어 설치해둔 짙은 회색빛의 소형 금고였죠. 금고의 전면부에는 디지털 번호 키패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혹은 6자리. 기회는 많지 않았죠. 여러 번 틀리면 경고음이 울려 잠든 저들을 깨우게 될 게 뻔했습니다. 남편은 이곳에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숨겨두었죠. 그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하지만 남들은 결코 유추할 수 없는 숫자여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의 생일을 떠올렸지만 누구나 아는 숫자를 이곳에 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 남편의 차량 번호, 우리가 이사 온 날 등 여러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선뜻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꿈속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죠.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무언가를 애원하던 그 억울한 눈빛. 그가 제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면 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역시 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문득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던 날이 스쳐 지나갔죠. 서로 첫눈에 반해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었던, 남편이 술버릇처럼 내 인생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불렀던 2019년 10월 28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19, 10, 28. 마지막 숫자 8을 누르는 순간 짧은 기계음과 함께 철컥, 무거운 금고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금고문을 열자 그 안에는 두툼한 누런색 서류 봉투 2개와 검은색 USB, 그리고 남편이 평소 회사에서 즐겨 쓰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서류들을 품 안에 쓸어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문을 닫고 벽지를 원래대로 덮은 뒤 다시 수납장을 조금씩 밀어 틈새를 막았죠. 완전하진 않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빠져나갈 때의 속도는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자마자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13층의 비산계단을 뛰어내려갔죠. 발을 헛디뎌 구를 뻔하면서도 품 안의 서류 봉투만은 꽉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골목에 세워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멍하니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차 안에 실내등을 켰습니다. 첫 번째 누런 봉투의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대웹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침을 한번 삼키고 봉투의 입구를 찢었죠. 안에서 나온 것은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문서 상단에 적힌 검사 대상자의 이름, 남편의 이름과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아이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죠. 시선이 활자들을 타고 급격하게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독 결과란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상기 검사 대상자 1과 검사 대상자 2 간의 친생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일치 확률 0%. 활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끌어안으며 장손이라고 오열했던 그 아이. 저를 쫓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아이가 남편과는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남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외모가 남편을 닮아 보였던 건 뭐였을까요? 아마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대로 보였던 거일 수도 있고,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안도감과 충격,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의문이 컸죠. 남편은 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이 검사지를 숨겨두고 혼자 힘들어했던 걸까요? 그 답은 두 번째 봉투와 남편의 수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쏟아져 나왔죠.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여 인쇄한 문자 메시지 내역과 은행 송금 확인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까지 500만 원 안 보내면 당신 와이프 직장으로 찾아가서 싹 다 까발릴 거야. 나랑 모텔 들어가는 거 찍힌 사진 당신 자기너른 휴대폰으로 전송해 줄까? 그 고상한 분이 사위가 유흥업소 출신 여자랑 뒹굴었다는 걸 알면 어찌 되려나? 어차피 사람들은 지훈이가 당신 친자식이라고 찰떡같이 믿을 텐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돈이나 제때 입금해. 그건 그 여자가 남편의 목을 옥죄고 피를 말렸던 협박의 기록들이었죠. 송금 확인증에는
컨설팅 비용, 차량 유지비 등의 가짜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수백,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그 여자의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며 두 집 살림의 호사를 누린 게 아니었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 어쩌면 여자 측에서 처음부터 계획했을 함정에 빠져 협박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며 마지막 남은 남편의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죠. 항상 정갈했던 남편의 글씨체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고, 곳곳에는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진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일기에는 그가 겪었던 힘든 시간과 저를 향한 미안함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 어리석은 하룻밤의 실수가 세상에서 가장 맑고 고운 내 아내의 삶을 부수게 둘 수는 없다. 저 여자가 요구하는 돈을 맞춰주기 위해 투잡을 뛰고 대출을 끌어다 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진실은 확인했지만 저 여자는 잃을 것이 없고 나는 지켜야 할 아내가 있다. 혼자 감당하는 수밖에.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 변호사를 만났다. 이 협박과 사기극의 종지부를 찍을 모든 증거를 모았다. 아내에게는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이다. 당장 내일 이 서류들을 경찰서에 접수하고 나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 하지만 남편의 그 다짐은 다음날 퇴근길에 일어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던 그날 입고 있던 셔츠, 그 셔츠에 묻어 있었던 먼지와 흔적들, 꿈속에서 남편이 짓던 그 억울하고 절박한 표정의 의미가 마침내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해가 됐죠. 남편은 저를 버리고 두 집 살림을 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무기 삼아 제게 다가오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어 홀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차창 밖으로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그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보처럼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그 미련한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를 이렇게까지 몰아넣고도 이제는 그 자리에 들어앉아 뻔뻔하게 유산과 핏줄을 운운하며 저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었죠. 핸들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던 저는 어느 순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밀러에 비친 제 눈빛은 조금 전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겁먹은 여자의 겉이 아니었죠. 남편을 잃은 가엾은 아내는 이 차 안에서 서류를 읽으며 이제 끝났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진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손에 쥔 차분하고 단호한 사람이 생겨나고 있었죠. 여보, 당신의 눈물, 내가 그 사람들 눈에서 똑같이 흐르게 만들어줄게. 이제 편히 쉬어. 저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 깊이 품고 서류 봉투들을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 안의 엔진이 낮게 깨어나는 소리를 냈죠. 슬픔과 애도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들이 쌓아올린 상황을 바로잡을 반격의 시간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날 아침 차창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단단한 결의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밤새 차 안에서 남편의 유품인 서류들과 수첩을 수십 번 반복해 읽으며 제 마음은 차갑고 예리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눈물은 말라붙어 서늘한 소금기가 되었고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의 자리는 이제 완벽한 반격을 향한 계획으로 채워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었다는 수첩에 적혀있던 베테랑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핏기 없는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선 저를 보고 단번에 남편의 아내임을 알아보셨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던 변호사는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툼한 서류 봉투와 남편의 수첩을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남편분께서는 사모님께서 이 진실을 영원히 모르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오명과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사모님의 그 평온한 일상만큼은 지켜주고 싶어 하셨지요. 변호사의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금은 남편의 미련한 마음을 붙잡고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배제한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저한테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독식하기 위해 저를 장례식장에서 내쫓은 일, 거짓된 핏줄을 앞세워 신혼집을 점거한 일까지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변호사의 눈빛도 매섭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반격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죠. 가장 먼저 그 여자를 사기 및 공갈 협박, 그리고 강요죄로 형사고소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금융거래 내역과 협박 문자, 녹음 파일들은 그녀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였죠. 이와 동시에 그녀의 전 재산과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시어머니가 점거하고 있는 저희 부부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퇴거 명령 및 접근 금지 가처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묘하게도 저한테는 조금씩 안정을 가져다 줬죠. 결전의 날은 남편의 49제가 끝난 직후 남편의 억대 생명보험금과 유산산속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상속을 위해서는 1순위 법적 배우자인 저의 상속 포기각서와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했죠. 시어머니와 그 여자는 제가 지치고 외로워서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유산을 관리하던 법무법인의 대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재산이 제 거인 양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계셨죠. 그 옆에는 여전히 짙은 화장을 한 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두 사람은 그 큰 돈으로 아이를 어떻게 유학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떠들고 있었죠. 제가 빈 의자를 당겨 앉자 시어머니는 턱짓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가타부타 질적거릴 것 없이 여기 도장이나 찍어라. 우리 장손 몫으로 남겨진 재산이니 네가 탐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야박한 사람은 아니니 도장 찍고 나가면 이사 비용 정도는 챙겨주마. 그 여자 역시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죠. 언니, 눈치껏 깔끔하게 끝내요. 핏줄 앞에서는 법적 배우자란 타이틀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알잖아요? 그들의 오만함을 마주하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 오히려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상속 포기각서를 집어들어 두 사람의 눈앞에서 반으로 북북 찢어버렸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저는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품고 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어 시어머니의 눈앞으로 밀어드렸죠. 어머니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장손의 실체가 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눈을 찡그리며 서류를 천천히 따라 내려가시던 표정은 이내 믿기 힘든 표정으로 흉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종이를 쥔 늙은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하셨습니다. 친생자 관계 불일치, 일치 확률 0%. 그 명백한 진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토록 맹신하며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핏줄이라는 게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친생 불일치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에
느긋하게 앉아있던 그 여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어 확인하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거 조작이에요. 저 미친년이 재산 탐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온 거라고요.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여자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자에게 형사고소장 접수증과 통장 가압류 통지서 전달해 주시죠. 동석해 있던 저의 변호사가 테이블 위로 여자의 사기 및 공갈 협박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를 내려놓으셨죠. 남편의 낡은 수첩 내용과 여자가 보냈던 협박 문자들의 복사본이 회의실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힘들게 하고 뜯어낸 그 돈들, 그리고 가짜 핏줄 앞세워서 우리 가정을 짓밟은 대가가 뭔지 이제부터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주영 씨, 사기 공갈 협박,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들이 여자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수갑이 잠기는 그 소리가 제 귓가에 유난히 크게 들렸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조롱하며 유산을 계산하던 그 여자는 이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이어졌죠. 여자가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으신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지와 협박 증거들을 번갈아 보시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던 시어머니는 이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뿐인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홀로 견디다 갔는지를 깨달으신 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셨죠. 아이고, 내 새끼가 저 사람한테 시달리다가 그 고생을 하다 갔는데 애미란 년이 눈깔이 삐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났어.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시던 시어머니는 이내 무릎을 꿇은 채로 제 바지가랭이를 부여잡으셨습니다. 아가, 며느라, 내가 죽일 년이다. 핏줄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너를 몰라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한 번만, 애미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 재산들 다 네 거야.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살자. 응?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애원하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미련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바지가랭이를 쥐고 계신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를 쓰레기 취급하시며 내쫓으셨던 그날, 저와 어머니와의 인연은 완벽하게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과 유산은 법적인 배우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현재 점거하고 계신 저희 부부 명의의 아파트, 이번 주말까지 당장 방 빼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아가 제발, 내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앉으란 말이냐?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는 제 인생에 연락하지 마세요. 접근금지 가처분도 이미 신청해 두었으니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오시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미련 없이 뒤돌아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한낮의 태양빛이 온몸을 감쌌죠.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부서져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여자는 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고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을 협박해 뜯어갔던 돈들은 은닉자산을 추적해 남김없이 환수했고 핏줄을 내세워 제 가정을 파탄낸 대가로 상당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시어머니 역시 아파트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고 건강이 안 좋아 힘들어하신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별다른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가 만든 상황의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남겨준, 아니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낸 것들을 가지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여행을 와서 언젠가 이런 곳에 작은 북카페를 차리고 싶다며 웃었던 그 꿈을 저는 이제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통 유리창 앞에 앉아 커피를 내리는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그 여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남편이 제 꿈에 찾아왔습니다. 힘들어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2019년 10월 28일의 그 맑고 다정한 얼굴이었죠. 그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고 저 역시 아무런 원망 없이 그 미소에 화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편이 지켜준 이 두 번째 삶을 저 자신을 위해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사연자님을 향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행운과 건강 받으세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